안녕하세요. 자, 우리 가을 종합반이거든요.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선행 종합반이고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을 종합반으로 시작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간단하게 OT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공인회계사 김원종이고요. 만나서 반가워요. 강의한 지는 15년 됐고요. 할 만큼 강의했으니까 회계사나 세무사 많이 배출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한테 들으면 기초가 좀 탄탄해지는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기초를 일단 탄탄히 하고 문제를 읽는 법을 배운 다음에 스킬을 공부해야 돼. 그래서 스킬만 공부하면 2차 시험이 힘들어지니까 저는 좀 기초를 탄탄히 하는 강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 친해지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과목 속에 배울 건데, 자, 우리가 배우는 회계가 뭐죠? 주주나 채권자가 어떤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주식을 사려고 할 때 그 회사가 1년 동안 돈을 얼마 벌었는지 또는 재산의 상태가 얼마인지 알아야지 주식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절차를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야? 회계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회계학의 과목을 보시면 첫 번째 회계원리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거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가 이 작성하는 절차를 배울 때 첫 번째 뭘 배우는 거죠? 우리가 회계학을 배우기 위한 기초를 배우는 겁니다. 한 가지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 안 했다. 혹시 회계원리 안 드는 사람? 없죠? 혹시 저한테 회계원리 안 드는 사람 한 명밖에 없다. 거의 다 들었죠? 괜찮아. 너는 괜찮아. 알겠죠? 그래서 우리 회계원리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한 개 기업의 일반적인 회계 처리를 배우는 거를 중급회계라고 하고요. 이거는 한 개 기업이 우리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를 재무제표라고 하죠. 재무제표를 만들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배우는 것을 중급회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 기업 이상의 특수한 회계 처리를 배우는 것을 우리가 고급회계라고 합니다. 고급회계라고 해서 뭐 고급스러운 건 아니에요. 난이도가 분야가 다른 거야. 그래서 뭐 한 개 기업이 다른 기업을 합병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조금 많이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게 중급회계고요. 고급회계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회계사 준비생도 약간 있기 때문에 간단 설명드리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지출했는지를 공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회계라고 하고, 자, 우리 회계학은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기업, 상기업의 회계 처리를 주로 배우죠. 근데 제조기업도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가르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거는 강영태 선생님이 가르칠 테니까 그걸 배우는 분야를 원가관리회계라고 해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네 가지 과목이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그때 첫 번째 이제 공인회계사 준비생과 세무사 준비생이 같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1차, 2차에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공인회계사 시험은요, 회계학이 여러분들이 업무를 할 때 이제 앞으로 많이 쓰이는 분야래 가지고 다른 과목들은 100점 아니면 80점인데 150점으로 출제가 돼요. 1차에. 그 중에서 5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회계원리는 안 나오고요. 우리 중급회계가 25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급회계가 10문제. 그리고 정부도 이제 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4년부터예요. 2014년부터 1차 시험에만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원가관리회계가 10문제가 출제돼요. 이제 출제 범위. 그리고 2차 시험에 좀 변한 게 있어서 잠깐만 설명드리는데 원래 우리 회계사 시험은 부분합격제가 있죠. 근데 부분합격제가 원래 5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그리고 재무관리, 그리고 세법, 그리고 회계감사. 그래서 이거를 60점 이상 받으면 다음번에 그 60점 이상 넘은 과목은 시험을 안 치고 그것만 치면 돼서 원래 6과목이었는데 회계학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는 이제 내년 시험부터 부분합격제가 6과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재무회계가 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원래 이거 두 개 합쳐서 150점이 출제가 됐는데 그러면 150점 중에 90점 이상 맞으면 60점 이상 맞은 거니까 합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급회계를 못하면서 중급회계를 잘해서 합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고급회계를 잘하는데 중급회계를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으니까 회계법인에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별도의 과목으로 분리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제가 더 중요해졌어요. 회계사 준비생들은. 그래서 이게 100점으로 중급회계 1이라는 과목으로 출제가 되고 고급회계가 50점으로 중급회계 2라는 과목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개정됐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 근데 뭐 난이도나 그런 게 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시험 범위는 똑같고. 그다음 정보회계는 2차에 안 나옵니다. 땡큐죠? 그래서 1차에 좀 암기 과목 같은
과목이야, 상법 같은. 그리고 원가관리회계는 2차에 100점으로 별도의 과목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과목, 이 과목, 이 과목은 회계사 준비생들한테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우리 1차 공부하는 거잖아요. 여기 2차 공부하는 사람 없죠? 합격한 사람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1차 위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2차고, 세무사 준비생들 여기 꽤 많으니까 1차와 2차가 있는데, 회계원리는 양쪽 다 안 나오는 거 알죠? 예, 그리고, 세무사 준비생들은 실무에서 세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세법이 점수가 높고요. 우리 시험은 이제 100점입니다. 그리고 40문제가 출제되고요. 예. 세무사 준비생들은 정부회계 안 쓰니까 정부회계는 시험 문제 안 나오고요. 그리고 중급회계랑 고급회계를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하고, 원가관리회계를 따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좀 비중이 작습니다. 원래 25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제 원가관리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쳐서 우리가 24문제가 나와. 그럼 한 문제당 회계사 시험은 3점이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 시험은 2.5점이 돼야지 금액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중급회계 내용은 23문제에서 24문제가 출제되고요. 고급회계가 0에서 1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가 가을 종합반이니까 지금 세무사 시험이 내년 5월이니까 한 9개월 남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끝나면 바로 객관식 세무사 전용 강의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회계사 준비생들은 이미 1월 종합반은 객관식 강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 고급 회계까지 가져가는 거는 지금 가을 종합반에서는 힘들 거야. 그래서 1차 때는 요 한 문제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런데 2차 때는 제가 2차 동차 강의가 시작하기 전에 2차 고급 회계 강의를 미리 찍어 놓으니까 요즘에 가끔 나올 때도 있어요, 고급 회계가. 그래서 그때는 공부를 하시는 거 생각하시고, 이제 중급 회계만 잠깐만 얘기하면 세무사 준비생들하고 중급회계 가릉이하는 회계사 준비생들의 차이가 약간 있었어요. 왜냐면 2014년, 15년까지만 해도 세무사 준비생들의 인원이 1차 응시 인원이 5,000명에서 8,000명 상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2010년도에 강의할 때는 3,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응시자 중이 별로 안 많으니까 회계사가 이만큼 공부하면 세무사는 한 요 정도 공부하면 1차에 붙을 수 있었어요. 1, 2차에. 근데 지금 작년 응시생이 전문직 열풍, 그래서 19,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회계사 준비생들하고 세무사 준비생들하고 난이도가 똑같습니다. 그게 5년 전부터 상승한 거야. 그러니까 중급 회계만 보면 똑같이 공부해야 돼요, 무조건. 알겠죠? 1차는. 알겠죠? 1차는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근데 2차는 조금 달라요. 2차는 이제 중급 회계랑 고급 회계 합쳐서 이것도 비중이 좀 작습니다. 회계학 일부라 그래서 60점. 그리고 별도의 과목이 아니에요. 정부회계는 안 나오고요. 원가관리회계가 40점이 나와서 이거 두 개 합쳐서 100점이라고 하고, 과목 이름이 회계학 일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되고, 그러니까 2차 때는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재훈 회계사가 중요해. 그렇죠? 원재훈 회계사 세법학 1, 2, 그리고 회계학 2부라고 해서 그 사람이 300점을 가르쳐요. 저는 그 중에서 60점 가르치는 거니까 400점 만점에. 그래서 2차는 조금 달라요. 2차는 회계사 준비생들은 난이도가 좀 높고요. 세무사 준비생들은 난이도가 그냥 이 책에 있는 기본서의 예제 정도가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2차는 약간 세무사가 좀 쉬운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잠깐 1월 달과 다르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최신 출제 경향. 요게 이제 제도가 바뀌었고 세무사 응시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출제 경향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회계사랑 세무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1차고 요게 2차 시험이 있으면 이제 시험이 어려운 해도 있고 쉬운 해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해가 되면 회계학 평균 점수 합격자 평균이 높겠죠. 그리고 중간이면 원래 평균대로 나오는 거고, 쉬우면 약간 더 맞는 거고, 그렇게 나오면 1차가 회계사 준비생들은 이제 중이라고 해서 평소대로 한 5문제만 어렵게 나오고 나머지 쉽게 나오면 그냥 회계사 1차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1차 출제는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근데 2차가 좀 달라졌어요. 회계학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최근 2년간 계속 중으로 쉽게 나오다가 최근 2년 동안 난이도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를 공부할 때 좀 약간 넓고 깊게 공부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CPA 준비하는 사람들은 1차는 예전과 똑같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기출문제 위주로 1차는 공부하시면 되는데 2차를 공부할 때 이제 조금 출제 경향이 바뀌어가지고 넓고 깊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의를 제가 2차 강의를 조금 넓고 깊게 강의하는 편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무사 준비생들은 요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엔 퐁당퐁당이었거든요. 퐁당퐁당이 아세요? 한 해는 쉽고 한 해는 어렵고 한 해는 쉽고 한 해는 어렵고.
그래서 계속 유예생이 많았다가 적었다가 많았다가 적었다가 그랬는데 한 최근 3년부터 퐁당퐁당이 깨졌어요. 그래서 되게 쉽다가 한 중간 정도로 유지하다가 최근에 난이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상승한 게 요거랑 똑같아요. 요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2차도 응시생이 많아지니까 2차 유예생이 많아지니까 최근 이렇게 쉽다가 올해만 난이도가 이렇게 약간 상승했어요. 약간이에요. 한 12점 정도. 알겠죠? 60점 중에서. 그래서 요거 공부하는 법이 세무사 준비생들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 회계사 준비생들은 이게 150점이다 보니까 뭐 어떤 단원을 제끼고 안 제끼고로 시험에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게 결정되지 않아. 다 공부해야 돼. 그래서 회계사 준비생들은 원래 단원별로 다 공부를 한 거야. 근데 세무사 준비생들은 이게 60점이 나오는데 2단원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해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시험 문제가 출제돼. 근데 내가 현금 흐름표를 제꼈어. 근데 운이 좋게 그게 출제가 안 된 거야. 그러면 붙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 내가 옛날에 붙일 때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합니다. 1차도 그럼 떨어져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거 공부하실 때 1차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 넓게 공부하는 거예요. 넓게. 그래서 어떤 2차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12점이 출제되면 빵점은 안 맞아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6점이라도 챙겨야 되는 거야. 세무사 준비생들은. 그래서 넓고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게 1, 2차를 대비하시면 돼요. 좀 바뀐 거예요. 옛날과. 그래서 세무사 준비생들 이번 강의 들을 때 내가 어려운 단원이 있다. 제끼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제끼려고 절대 하면 안 돼요. 예,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래서 공부 방법, 이게 공부 방법이에요. 최신 출제 경향이 요거고, 이제 앞으로 최신 출제 경향에서 공부 방법은 요렇다. 그래서 회계사 준비생들은 공부 방법이 별로 바뀐 건 없고, 세무사 준비생들이 조금 바뀌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 강의를 들을 때 잠깐 공부 방법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36번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중급회계 상하가. 근데 저는 한 번 정도 보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석은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유가 뭐냐면 회계학은 연결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한 번 결석을 하면 앞에 거를 모르면 뒤에 거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석하지 마시고, 그리고 학교 수업에 비해서 진도가 학원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결석하면 힘드니까 본인의 사망을 제외하고는 결석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예습을 하고 수업을 듣고 이제 복습을 하는 걸로 이제 보통 공부를 하는데, 고시를 공부할 때는 예습은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3장을 읽어봤을 때 3장에 뭐가 시험 문제 나올지 여러분 모르죠? 나는 그걸 15년 동안 지금 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분필 하나로 지금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믿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시면 괜히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투입하는 거야. 그래서 안드로메다로 가니까 예습은 하지 마시고, 대신에 제가 부탁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죠? 근데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 저도 수험생 때 공부하기 진짜 싫었어요. 근데 그럼 공부 시간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눈을 이렇게 풀면 안 돼. 지금처럼 눈에 힘을 꽉 주고 내가 힘들 때까지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 그게 잘 이해가 가기 때문에 복습 시간이 확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대충 듣다가 집에 가보시면 하나도 안 기억나. 그러면 이 온라인 복습 강의 또 듣죠. 온라인 복습 강의 또 들어. 그럼 4시간 수업하면 4시간 복습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말문제밖에 안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합격시킨 사람 중에서 집중력이 있는 사람들은 30분 만에 복습이 끝납니다. 그럼 뭐 하시면 돼요? 남자친구 만나세요. 여기 여학생들 많으니까. 알겠죠? 그래야지 이 오랜 기간 동안의 수험 생활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하실 때 오늘 수업 들은 거를 주말에 쉴 때 한꺼번에 복습하려고 하시면 또 4시간 수업 들은 거 다 까먹어요. 그럼 복습 시간이 2-3시간으로 늘어나. 근데 오늘 배운 거 그날 복습하면 한 30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날 복습하시는 거 말씀드리고, 세무사 준비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표가 힘들어요. 이게 가을 종합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무사 준비생들은 제 과목뿐만이 아니라 뭐 재정학,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행소법,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 세법 들으실 때 여러분들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는 것만 하셔도 이 가을 종합반 성공한 거야. 그리고 객관식 들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 회계사 선행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널널하죠. 지금 내년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조금 회계사 준비하는 내용이 아직 기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2회독, 3회독 하려고 노력하시고, 시간표가 널널하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부탁 하나. 여러분들 우리 시험장에 계산기 지참하는 거 알죠?
숫자를 다루는 과목들은 계산기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지는 않은데 계산기로만 풀 수 있는 방법도 좀 설명을 하거든요. 저는 분개해주고 스킬이나 산식 그림도 그려주고 좀 빨리 풀 수 있는 거는 회계원리 저한테 들으신 분들은 다 알죠. 그래서 계산기 지참하시고 카시오 안 사신 분들은 없을 텐데 회계원리 들었으니까 14자리 좀 가져오세요. 알겠죠? 요거 꼭 사라는 건 아니고 쌀집 계산기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부탁. 자, 그 다음에 교재 소개 잠깐 드릴게요. 네 번째 교재 소개. 올해 개정했습니다. 제가 원래 매년 개정해야 되는데 기준이 별로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 수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는 2년에 한 번씩 개정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올해 개정해서 1월 달에 IFRS 해커스지. 해커스 이름이 붙어있나? 맞죠? 해커스 IFRS 그리고 김원종 이제 중급회계라는 책으로 강의할 거고요. 중급회계 내용이 이거 한 책으로 만들면 너무 두꺼워서 여러분 가져가기 힘들기 때문에 상하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 먼저 할 거고요. 13장부터 하 가르칠 거예요. 요거 가져오시면 되고 1판부터 4판까지가 있었는데 4판으로 개정했습니다. 원래 1판은 되게 두꺼운 책이었어요. 알겠죠? 시험에 나오는 모든 기출문제를 보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다 보니까 복습 시간이 너무 늘어나는 거야. 어차피 객관식 때 풀어도 되는데. 그래서 주제별로 한 개씩 객관식만 놔두고 시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바꾼 책이고요. 3판부터 그렇게 바꿨습니다. 좋은 책이에요. 자, 4판이고요. 요거 공부하시면 되고 제 책의 특징을 잠깐 설명할게요. 이제 책을 보시면 첫 번째 기준이 써 있어요. 기준이나 회계 처리하는 방법. 그래서 그거를 이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론 중에서 숫자로 된 학문이기 때문에 그냥 이론만 설명하면 여러분 문제 못 풀죠.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회계 처리를 알려주는 예제가 있습니다. 다른 책들은 요렇게만 돼 있어 책들이.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모르게 돼. 이건 어차피 커트라인만 넘기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시험의 이 이론 중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제가 포인트를 통해서 그림이나 표를 통해서 한 번 더 요약을 해놨어요. 이게 모든 절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공부하실 때는 그렇다고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알겠죠? 첫 번째 공부할 때는 말문제나 그런 거 나오는 거 제가 밑줄을 쳐줄 거고 그 다음에 포인트가 아마 필기로 제가 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예제를 풀어줄 건데 두 번째 공부할 때부터는 이 이론 중에서 밑줄만 읽고 포인트 공부하고 예제 풀면 이회독하는 시간이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애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책에 OX 문제랑 객관식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기본 강의 때는 그거 다 못 풀어줍니다. 그거 다 풀어주면 저 60번 강의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객관식 시간에 할 거니까. 근데 그 중에서 좀 여러분들한테 예제 없는데 객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들이 있으면 그건 제가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풀어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습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했다고 가정하고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내가 지금 토익도 못 넘었고 뭐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도 못 넘겨가지고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나 2차까지 다 붙나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객관식 주관식 문제 푸는 거 별로 저는 추천 안 합니다. 일단 이걸 2번 해서도 붙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이야. 근데 저의 강의를 뭐 이제 이전에 들었던 분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듣다가 이제 실강 들으러 온 거 학교를 병행하면서 그러면 이론을 공부하시고 포인트 공부하시고 예제를 공부하시고 이렇게 책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사 시험에는 말 문제가 8문제에서 12문제가 나와요. 저 1차 시험에.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OX 문제, 기출 문제랑 제가 만들어 놨고요. 요거 1차 말 문제 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대비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로 객관식 문제 만들어 놨고요. 만약에 기준이 개정됐는데 기출이 한 번도 안 된 거면 제가 만든 문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제별로 한 개씩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 2차 시험은 주관식인 거 알죠? 그래서 주관식 연습 문제도 주제별로 한 개씩은 넣어놨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공부하실 때 만약에 여기까지는 제가 추천을 드려. 푸는 게 좋아요. 1차 준비할 때. 근데 이걸 공부하시면 뒤에 내용과 연관된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문제 풀 때 막 10분, 20분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야. 잘못하면 60분 동안 고민하고요. 알겠지? 아직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서 답을 베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베끼면서 공부하는 걸 맞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1차를 일단 붙어야 된다.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보지 않으시고요. 예, 2회독, 3회독 할 때 봐도 돼.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근데 요거는 이제 짐승 같은 사람만 공부해라. 알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5번째. 자, 강의 방법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제 강의 들어야 되니까. 뭐, 들은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1차에 이론형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론형 문제. 예, 그러면 이 이론형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건 밑줄 쳐줄 거예요. 알겠죠? 밑줄은 이미 파란색 고지체로 다 쳐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또 집중할 게 있고 집중하지 않을 게 있어요. 그래서 이론형 문제 대비하는 거 밑줄을 쳐줄 건데 다른 강사들하고 좀 다른 게 제가 다른 게 뭐냐면 저는 무슨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잘 잊어먹질 못해요. 제 최대 장점이 기억력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학생이 와도 이 학생이 내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냥 기억하는 거잖아. 예, 그래서 기억력이 되게 좋아서 여러분들 저는 IFRS 도입된 다음에 201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기출문제 다 외우고 있습니다. 연도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꼬아 나왔는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이론 설명을 하고 이게 어떻게 기출문제를 꼬아 나왔는지까지 다 설명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객관식 때도 듣다 보면 제 강의를 들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이론형 문제를 회계사 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2개, 세무사 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문제를 더 맞을 수 있을 거야. 그게 장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할 거고 이제 계산형 문제는 좀 달라요. 계산형 문제는 계산형 문제를 풀려면 뭘 알아야 돼요? 기준을 알아야 돼요. 기준을 먼저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필기를 먼저 해줄 거예요. 근데 이 필기는 포인트에 다 있습니다. 필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제를 풀어줄 거예요. 알겠죠? 예, 그리고 요 계산형 문제에 나오는 기준서의 문구도 OX 문제로 나옵니다. 근데 계산형 문제를 풀려면 그 OX 문구를 다 암기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특별히 제가 뭐 이걸 어떻게 꼬아 나온다 그건 설명 안 할 거예요. 그건 당연히 이론형 문제가 대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꿀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그럼 이제 계산형 문제가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 이론형 문제를 제외하고 한 80% 정도가 출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계를 물어볼 수는 없어요. 회계 처리를. 그럼 예제를 풀 때 우리가 원래 회계 처리를 하잖아요. 이 회계 처리 분계라고 합니다. 이제 분계라는 말 안 쓸 거예요. 고급스러운 말 쓸 거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 때 회계 처리로 시험 문제를 풀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세무사 시험은 1분에 한 문제예요. 회계사 시험은 작년까지는 80분이었거든요. 50문제. 그래서 1분 36초였는데 올해부터 90분으로 바뀝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12초를 더 줘요. 한 문제당.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요. 회계 처리를 해서 풀면. 그래서 이 바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보통 왁구라고 부르는데 저는 스킬이라고 부를게요. 왁구라는 말은 일본어니까. 알겠죠? 그래서 스킬로 가르치는데 이 스킬 제 회계 원리 들어봤으면 알겠지만 산식으로 풀기도 하고요. 그림으로 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식에 가면 제가 계산기 신공이라는 것도 가르쳐줘요. 그래서 계산기로만 푸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회계 원리에도 제가 한 3개 정도 소개를 했어요. 바드럼의 할인. 그리고 대손 충당금 회계 처리 그런 것들 계산기로 푸는 것도 해봤잖아. 다 까먹었지. 예, 회계 원리에 지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공부를 할 때 나는 빨리 붙고만 싶은 거야.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은 이걸 먼저 하고요. 이걸 안 합니다. 알겠죠? 예, 그런데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 2차 시험에 150점이 출제되는데 그 중에서 한 5점이 분계가 나와요. 올해도 5점이 나왔어. 근데 5점에 분계를 못했어. 근데 올해 시험이 어려웠거든. 그러니까 89점 맞으면 내년에 또 공부해야 돼. 뭐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세무사 시험은 특징이 하나 있어. 4년에 한 번씩 60점 중에 48점이 분계가 나옵니다.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알겠죠? 예,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 예제를 풀 때 회계 처리를 먼저 하고 스킬을 쓰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래서 1회독 하실 때 꼭 한 번은 회계 처리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암기 과목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 그냥 까먹어요. 이것만 공부하시면. 근데 이거는 무조건 회계 처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논리가. 근데 회계 처리를 해보시고 이걸 이해하시면 일주일에서 이틀 더 갑니다. 알겠죠? 물론 까먹긴 까먹는데. 알겠죠? 그래서 저의 부탁은 회계 처리를 먼저 하고 스킬을 공부해라. 그리고 2회독부터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는 아마 회계 처리를 해봐야지 스킬도 오래 가고 이 재무회계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스킬 위주의 강사예요. 사실은. 알겠죠? 근데 채점을 해보면 알아. 그래서 회계 처리를 제가 중시하는 이유는 스킬이 오래 가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저는 각 문제 풀 때 스킬 다 알려줘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의 논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고시생이 진짜 된 거예요. 제가 회계 원리 공부할 때 OT 때 뭐라 그래요? 안 맞으면 회계 안 맞으면 환불하라고 그러죠.
예, 그때는 환불해도 기회비용이 없어지니까. 지금은 뭐예요? 인생을 건 거예요. 고시는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들 세무사 20명 가르치면요. 예, 한 명 정도 붙습니다. 왜냐면 10명이 중간에 없어져요. 중급회계 때 너무 어려우니까 없어지고 세법에서 없어지고. 회계사 준비생들도 한 20명 가르치면 한 명 붙는 시험이에요. 실제로 응시는 10명만 하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버티시면 한 명 정도 붙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이니까 이제 고시생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생활을 끊어야 돼요. 예, 그래서 술도 이제 적게 먹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친구랑 만나는 것도 좀 줄이고, 예, 공부에 집중하시기 바래요. 이거 잘못하다가 5년 정도 공부하는 사람 되게 많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15년 동안 학생들을 합격시켰죠. 제가 합격시킨 학생들, 그리고 실제 공시된 합격의 기간은요, 회계사 준비생 3년 6개월이고요. 세무사 준비생 3년 6개월입니다. 근데 제가 이 학원에 지금 온 지는 다른 학원에 있다가 이 학원에 온 지는 한 4년, 지금 이제 5년째 강의하고 있거든요. 이 학원에서 회계사 준비생 1년 6개월 만에 붙인 학생이 있어요. 세무사 준비생은 12개월 만에 2차까지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두 학생이 친구예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이 회계사 준비생이 이 세무사 준비생을 나한테 추천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와서 가르쳤어. 근데 그런 학생도 있고 2년 6개월 만에 합격한 학생도 있고요. 많이 공부 오래 한 사람, 작년 같은 경우에 내가 5년에 합격한 사람도 합격시켰어. 근데 물론 다른 강사들 배우다가 한 3년째 나한테 갈아타고도 한 2년 공부해서 붙은 학생들이 있어. 근데 이제 우리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의 목표는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과장 광고를 해서 1년 6개월에 내가 여러분들이 모두 붙이겠다. 그 말은 못하고요. 다른 학원들보다 1년 먼저 붙이는 게 제가 목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둘 다 2년 6개월에 붙이자. 이게 우리의 목표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한 2년 6개월 정도는 공부할 생각 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저희 OT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자, 1단원이 내용이 뭐냐면 제목이 재무 회계 자, 일반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단원은 안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간 정도는 그냥 좀 마음 편하게 들으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집중하라고 그랬는데 요땐 집중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제가 집중할 때 빼고.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원마다 중요도가 있는 단원과 중요도가 있지 않은 단원 다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이 단원에서 무슨 출제 범위가 출제되고 그 중에서 1, 2차에 뭐가 많이 나오는지 다 써줍니다. 그리고 객관식 책에 아예 돼 있어. 출제 범위 같은 게. 그러니까 지금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근데 1단원은 오늘 한 번만 빠르게 복습하고 2회독 할 때부터는 2단원부터 보는 거예요. 제 말을 믿으시고. 알겠죠? 그러니까 2회독 할 때부터는 2단원부터 공부해야 된다. 그럼 왜 가르치십니까, 이거? 여기에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는데 이 문장들을 모르면 뒤에 부분이 이해가 안 가. 이해는 시켜야 되잖아. 이해가 가야지 오래 암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2장을 좀 미리 예습하는 문장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두 문제가 이미 기출이 됐거든요. 근데 기출 문제는 모든 책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 기출 문제를 빨리 풀고 다시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위주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뭐가 돼 있냐면 의의라고 돼 있습니다. 의의. 그래서 요 의의 밑에 첫 번째 회계의 정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한꺼번에 다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를 회계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 이용자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 이용자 말고 회계를 분류하면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로 분류되는 거 알죠? 아까 과목 소개에. 그래서 회계를 어떻게 분류할 건지 이걸 설명할 거고요. 제 회계 원리 들으신 분들은 이거 회계 원리 때 제가 4장에서 다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용과 완전히 똑같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돼. 그래서 회계는 자, 우리 회계를 할 때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그리고 내 재산 상태가 얼마인지 보고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기업에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보는 거 아니야. 근데 기업이라고 하면 너무 쉬운 말이잖아. 이게 학문으로 들어오면서 교수님들은 이걸 어려운 말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경제적 실체라는 말로 바꿔놨어요. 그냥 경제적 실체가 나오면 회계학에서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 경제적 실체, 돈을 빌려줄 것을 의사결정하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하죠? 채권자.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의사결정하는 사람을 주주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 이용자는 기업 외부에 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는 결국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기업 외부에 있다 보니까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죠. 그러니까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양식에 의해서 그려야 되고 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재무제표. 예, 우리 재무제표라고 안 쓸 거예요. 이 바닥은 약자를 많이 씁니다. Financial Statement라 그래서 재무제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회계는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다 들은 거죠? 그 다음에 잠깐만 설명할게. 그러면 이 정보를 제공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를 보는 것은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영리법인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걸 영리회계라고 하고요. 제가 가르치는 재무회계를 영리회계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들, 여러분 축구협회 알죠?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도 재무제표 그립니다. 그런 것들은 경제적 실체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회계라고 해요. 다행스러운 거는 USCP에서는 비영리회계가 시험에 출제되는데 우리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땡큐. 그 다음에 정부도 2007년도와 2009년도부터 국가회계랑 지방자치단체가 내가 얼마 벌었고 얼마 썼는지를 공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제적 실체가 정부가 되면 정부회계가 되는 거야. 회계사 준비생들은 5문제 1차 시험에 나오고 세무사 준비생들은 그냥 무시해라. 됐죠? 그 다음에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르치는 분야는 영리회계를 가르치는 거니까 저는 기업에 한정해서 가르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정보 이용자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기업 안에 있는 사람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는 돈을 꿔주는 사람,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원래는 주주하고 채권자라고 불렀는데 우리 2장에서 배우는 개념책에서 용어를 좀 바꿔놨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준 대여자. 그 다음에 2번째 투자자부터 쓸게요. 지분 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대여자와 그 다음에 그 밖에 채권자를 우리가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요거 3개를 합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회계 어릴 때 배운 용어로 주주와 채권자, 똑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가 없다? 기업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해. 정보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양식으로 재무제표를 받아서 의사결정하겠죠. 그래서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을 위한 회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재무회계. 그래서 회계의 분류는 뭘로 하는 거예요? 회계 정보 이용자로 하는 겁니다. 기업 외부를 위한 회계를,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하고, 제가 가르치는 분야 회계 원리랑 중급회계, 고급회계가 재무회계 분야예요. 근데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재무제표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한 가지 사업부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 사업부도 갖고 있고요, 스마트폰 사업부도 갖고 있고, 백색가전 사업부도 있으니까 각각의 사업부마다도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가 실무에선 작성이 되거든요. 그럼 내가 올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작년에 적자였는데 작년에 반도체가 좀 불황이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회복이 돼서 한 40조 정도를 벌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올해 한 영업이익이 40조 정도 나왔을 거야. 그럼 그거를 재투자를 해야 돼요. 공장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 보고 반도체가 그 영업이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 그럼 반도체 사업부의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해야겠지. 그래서 경영자도 우리가 재무제표를 봅니다. 그래서 이 경영자,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우리가 관리회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 관리회계는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 강영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강영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보는 거다? 회사의 계획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통제를 하기 위해서. 사업부에서 돈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갈구겠죠? 작년에 반도체 사업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에 있는 사장 잘랐어요. 그래서 바꿔버렸어. 삼성전자. 누구라도 말을 안 했고. 그 다음에 3번째는 그럼 반도체 사업부는 성과급 많이 받겠죠. 그리고 백색가전은 조금 덜 벌었거든요. 그럼 성과급 조금 받겠죠. 그래서 성과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관리회계라고 이렇게 배울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기억할 필요 없고 우리는 재무회계 배우는 거니까 요걸 가르칠 때 제가 조금 바뀌는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2장에 이 문장이 나옵니다. 요건 잠깐 집중해야 돼. 그래서 BS가 있는데요. 요 BS에 차변이 있고 대변이 있죠. 그때 BS의 차변은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BS의 대변이 나타내는 바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회사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랬어. 그래서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했으면 부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으면 자본이라고 해서 사실은 옛날에 뭐라고 부르려냐면 요게 외부 정보 이용자를 요 자본에 투자한 사람, 주식에 투자한 거니까 이쪽 부분은 투자자. 이쪽 부분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니까 다 채권자거든요. 돈 받을 사람들. 그래서 채권자라고 불렀어. 근데 이게 투자를 할 때는 채권에다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좀 쪼개놓은 거예요. 네,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자, 부채 쪽에서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발생한 채무를 뭐라 그래요? 차입금. 그럼 여기 차입금이 이렇게 잡힐 거야. 그럼 이 사람들 중에 채권자가 있죠? 보통 은행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이 차입금을 빌려준 사람을 뭐라고 용어를 바꿔놓은 거야? 채권자에서 대여자로 바꿔놓은 거야. 그러면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는 그냥 빌려줍니까?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돈이라도 버는 기업 돈을 빌려줘요. 돈이라도 빌려주는 기업 돈을 빌려줄 거 아니야. 그래 대여자는 대여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볼 거야. 근데 차입금을 말고도 우리가 채무를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죠. 예, 돈을 빌려주지 않고도 내가 외상으로 매입했으면 매입채무라는 게 잡힐 수 있죠. 매입채무는 뭐라 그랬어?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무.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 이외에 토지나 건물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뭐가 발생한다 그랬죠? 미지급금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돈 빌려준 거예요? 신용을 공여한 거예요? 신용을 제공한 거야. 그럼 이 신용을 제공할 때 그냥 무조건 매입채무 외상으로 빌려주겠어요? 아니면 돈이라도 버는 기업 빌려주겠어요? 돈이라도 버는 기업 빌려주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용어를 대여한 건 아니니까 용어를 기타 채권자였는데 또 용어를 해석을 바꿔놨어. 그 밖의 채권자로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은 여러분들 자본은 뭘로 회계 처리해? 자본금과 이렇게 주발초로 회계 처리하죠. 그쵸? 그러면 주식회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주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지분상품이야. 그럼 주식에는 뭐 하는 거야? 투자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투자자. 그래서 옛날에는 요 사람만 투자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질문 한번 해볼게. 우리 채무상품, 채권에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자율이 떨어지면 채권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조금 적은 금액으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 만든 거. 그걸 회사채라고 부르고 계정과목을 사채라고 부르죠. 부채에서. 그럼 이거는 다른 말로 채무상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채무상품에 요 사람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투자자가 원래는 채권자였는데 요걸 용어를 바꿔놨어. 그래서 지분상품과 채무상품 합쳐서 투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이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우리가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이유는 뭐다? 주식을 매수할까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보유하는 사람이야. 이익이 오를 것 같아. 그럼 보유하면 되죠. 이익이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하면 되죠. 그래서 매수, 보유, 매도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재무상태표 볼 거고요. 차입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여자들은 왜 보는 거야?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은행에서.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원리금이 뭔지 아세요? 원금과 이자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무상태표 본다. 됐죠? 그래서 이게 잘 안 읽히는 문장이라서 제가 항상 그림으로 그려놓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또 소련 말이 하나 있어요. 이거 장난 안 쳐요. 말 문제로. 그래서 요 앞에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 봐야 되지. 매도나 보유 의사결정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지. 이익이 오를 것 같으니까 주식 사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저한테 그래도 중급회계라도 배웠는데 이제 30대가 되면 주식 투자할 건데 재무상태표도 안 보고 카톡에서 이 회사 잘 될 것 같아. 그걸로 주식 사지 마세요. 그치? 그러면 고점에서 잡아서 떨어진다. 적어도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도 보고 주식을 사라고. 자, 여기까지 하면 제가 일단은 설명할 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밑줄 쳐줄 거예요. 자, 이 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자, 이 페이지에 회계 정의가 있거든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도 우리가 회계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회계학의 정의 정도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미국의 정보회계학회의 정의를 그냥 끌고 왔습니다. 박스 하나만 밑줄치세요. 자,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 질문. 요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필요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그렇죠? 경제적 실체. 이거 기업이라고 뭐라 그랬어요?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됐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랑 똑같죠?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근데 제가 아까 가르치던 제공만 얘기했죠. 근데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별, 측정, 전달. 그럼 전달은 제공이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럼 식별과 측정의 의미를 아세요? 자, 질문. 자, 회사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발생해. 그걸 장부에 어떻게 기록하는지 배우는 게 회계라고 그랬죠. 그럼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을 뭐라고 그랬어? 거래. 그럼 거래는 무조건 기록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록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기록 안 하는 것도 있죠.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단순한 계약이나 담보 제공 같은 거는 거래를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식별이란 말은 장부에 기록할지 말지 결정하는 절차라는 거야. 결론은 회계 원리 배운 거로는 거래는 기록하고 거래가 아닌 건 기록하지 않을 거야. 근데 조금 어려운 말을 하면 인식 기준을 통과한 거는 기록할 거고 인식 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거는 기록 안 할 거야. 이건 안 들려도 돼요. 어차피 배울 거니까. 그럼 이제 기록하기로 했어.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분기할 때 차변에다 이렇게 현금 쓸 거 아니야. 근데 회계학은 다 재무적 정보로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금액을 결정하겠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 다른 말로 화폐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측정. 그래서 그걸 100원이라고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대충 의미는 배웠죠? 예, 자산은 그 보유 목적에 따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 목적의 자산은 팔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역사적 원가로 측정할 거고 매도 목적의 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할 거야. 그거 말고 두 가지를 더 배울 거예요. 이제 이틀 후에 알겠죠? 여러분들 월수금이죠? 수업이 거의 대부분 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고 나머지는 안 읽어봐도 돼요. 저는 관심 없어요. 알겠지?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회계정보 이용자를 볼게요. 네. 여러분들 회계정보 이용자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여기 잠깐 볼게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경영자도 있고요. 종업원도 있고요. 일반 대중도 있고요. 저도 있어요. 정부도 있고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정보 욕구를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 유리하고 어떤 사람한테 불리한 회계 처리가 있을 수 있어. 그럼 누구를 위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지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회계 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기업에 직접 투자한 사람. 근데 기업에 직접 돈을 투자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림에 왼쪽에 보시면 주요 정보 이용자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주요 정보 이용자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왼쪽은 기업에 직접 돈을 투자한 사람. 나머지들은 돈을 투자한 사람은 아닌데 정보는 봐야 되는 사람. 그러면 이것만 기억해 놓으면 돼. 우리는 이 사람들을 위한 회계를 할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그림에 왼쪽에 주요 정보 이용자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옛날에 이 원문이 IFRS 도입되기 전에 외부 정보 이용자였어. 네? 근데 강의를 할 때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 이렇게 강의를 하면 강의가 늘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부를 거야. 똑같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있죠. 네, 그러면 정보 이용자는 되게 많다 그랬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왜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지 설명된 란이 있습니다. 한 1번부터 5번까지 있을 거야.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한 가지만 공부할 게 있어. 1번. 알겠지? 요 1번은 챕터 2에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럼 지금 공부해두면 그때 날로 먹을 수 있죠? 근데 이미 다 설명한 거야. 거기에 1번 볼게.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는, 그럼 투자자는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에 투자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사람들은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 왜 보는 거야? 채권과 주식 매수할까, 보유할까, 매도할까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의 매수, 보유, 매도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됐지? 투자자는 동그라미 쳐놓고 매수 동그라미, 보유 동그라미, 매도 동그라미 쳐놔야 돼. 설명한 건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 대여자. 그럼 대여자는 은행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 사람은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 왜 보는 거라고 했어? 돈 빌려줄지 결정하기 위해서. 적자기업이면 돈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대여자 동그라미 연결되죠? 근데 돈을 빌려주지 않고도 부채가 발생할 수 있어. 그래서 매입채무나 미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신용을 제공한 거죠. 그래서 신용을 제공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용을 제공 연결되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이제 나중에 뭘 받는 거야? 원리금 상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링크 되죠? 그래서 요거 잘 안 읽히는 문장이 돼가지고 제가 이거를 옛날부터 IFRS 개정될 때 이게 2010년도에 나온 건데 밑에 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필기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 제가 필기하면 이 필기 언젠가 책에 다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그림은 별표. 그림 밑에 있잖아요. 이 필기.
그래서 여기 대여, 신용 제공, 매수, 보유, 매도라고 다 돼 있으니까 위에 문장 읽힐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2장에서 다시 볼 거다. 그 다음에 정부와 규제기관이야.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저 잠깐 보시면 돼. 정부도 기업의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를 봐야 됩니다. 왜냐면 기업도 기업이 자본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의 증가를 수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부도 수입이 있어요. 정부의 수입은 다 세입이라고 불러요. 왜? 조세가 거의 대부분의 수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부는 돈도 써죠. 코로나 터지면 여러분들 보조금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노인들 힘드니까 돈도 줘야 되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자율도 깎아줘. 정부의 세금 가지고. 알겠죠? 그럼 세출이라고 해. 그래서 그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확인하려면 조세 수입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겠지? 그럼 법인세를 얼마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상태표 봐야 됩니다. 포괄손익계산서랑. 알겠지? 그러니까 정부는 조세 수입과 공공요금을 책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봅니다. 왜냐면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이 아니에요. 지하철 공사라고 부르죠. 그럼 정부가 주인이야. 그러면 너무 물가를 빨리 올리기 위해서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지하철 요금을 올려버리면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잠깐 물가 상승률보다 지하철 요금을 적당하게 올릴 때가 있어. 그래서 공공요금을 책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하철 공사를 봐야겠지. 지하철 공사가 너무 적자가 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약간은 올릴 수밖에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넘어갈게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경영자는 왜 본다 그랬어? 사업부별로 어느 사업부에 투자를 많이 하고 투자를 적게 할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뭐라 그랬다? 계획, 통제, 성과 평가하기 위해서 볼 거야.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관리회계 첫 시간에 다시 이 내용을 배울 거예요.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지? 한 가지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이 물론 수업 들을 때 수험생이라고 생각하고 눈을 바짝 뜨고 수업 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 재무회계 제 강의를 들을 때는 주주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가 편할 거예요. 주주한테 보통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근데 요거 끝나고 나서 원가 관리회계를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경영자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들으시면 강의가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경영자를 위한 회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종업원은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 왜 할까요? 여러분들 입사를 했는데요. 적자 나는 기업이야. 월급 안 나오겠지? 입사 결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회사를 계속 다닐지 안 다닐지 평가를 하는데 올해 이익이 많이 났어. 성과급을 3천만 원 준대. 퇴사할래? 성과급 받고 퇴사할래? 성과급 받고 퇴사해야지. 그리고 나중에 기업이 망해가고 있는 기업이야. 적자가 많이 나는 기업이야. 그럼 빨리 퇴사해야겠죠?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입사 의사결정, 고용 의사결정, 퇴사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 볼 거야. 일반 대중들은 이제 교수님들이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 볼 때는 논문 쓰려고. 알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하기 위해서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 봅니다. 아무래도 숫자가 정확한 숫자로 여러분들 예를 들어야지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인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중요하지 않아요. 됐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 그 밑에 파란색 글씨 밑줄 쳐야 돼. 자, 기업 실체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자금을 투자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를 회계정보의 주요 정보 이용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회계는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투자한 이 주요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재무회계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한 회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정보를 이용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해요. 질문 한번 해볼게.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반대말은 뭘까요? 특수 목적. 알겠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고한다는 거야. 그건 재무회계가 아닙니다. 그건 관리회계의 분야예요. 자, 그 다음에 회계의 분류가 있어요. 제 필기는 언젠간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요 그림이 있네. 알겠죠?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재무회계. 그 다음에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표시해 놓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지. 그것만. 그 다음에 요 재무회계랑 관리회계의 특징을 제가 글로 만연체로 일단 써놨습니다. 근데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차이점이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 근데 설명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장 넘겨보세요. 자, 6페이지 보시면 회계 분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 분류에 제가 그 만연체를 요약해놨어.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체크해놓고 복습하실 때 이것만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건 나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관리회계 선생님도 이거 또 가르칠 거야. OT 때. 자, 그럼 볼게. 자, 재무회계는 뭐라 그랬죠? 외부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어. 그 외부 정보 이용자를 제가 뭐라고 불렀어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 동의어예요. 그럼 외부 정보 이용자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돼.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제가? 재무제표. 그래서 거기 보고 방법에 재무제표라고 돼 있죠. 재무에게는. 근데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라 그랬어. 그러더라도 경영자는 자금을 이자율을 낮게 조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증자를 했을 때 자금을 쉽게 조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라고 해도 이익을 조작할 수 있죠. 그거 막기 위해서 회계사가 있는 거야. 이익 조작 막기 위해서, 분식회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그냥 만들라 그래요.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만들라 그래.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방법. 그걸 뭐라고 한다? 회계 원칙. 그 회계 원칙을 우리 이 바닥에서는 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갭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회계 원칙에 규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법.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뭘 채택한 거야? IFRS.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 이제 IFRS를 배울 거라고. 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정보의 범위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지금 오늘 8월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주식을 사고 싶어. 삼성전자에. 그럼 지금 공시가 어디까지 돼 있다? 작년 말. 그럼 작년 말에 나온 이익이잖아. 1년에 한 번씩 재무제표 만드니까 그거 갖고 재무제표 공시하는 거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과거지향적인 정보예요.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올해 삼성전자 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나랑 친하게 지내고 점쟁이라는 거잖아. 알겠지? 그 다음에 법적 강제력이 있습니다. 우리 재무제표는요. 회계사 준비생들은 들어야 돼.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재무제표 만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기업들은 전부 다 공시를 해야 돼. 그래서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 강제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 볼게요. 관리회계는 경영자를 위한 회계죠. 그럼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다. 그럼 경영자는 굳이 이 재무자 상태표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업한테 출력해달라 그러면 회계팀 담당자가 출력해줘. 그리고 이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 발생하는 거래의 원증빙까지 갖고 있어. 통장과 그 다음에 영수증,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까지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재무상태표를 안 보더라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양식이다. 특수목적 보고서다. 특수목적 보고서다. 그래서 이건 구두로 해도 되고요. PP로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정한 원칙이 없는 거죠. 그냥 경영자가 물어보면 회계팀 담당자는 그 양식에 맞춰서 보고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일정한 원칙이 없어. 그 다음에 내부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다. 그 다음에 경영자는요, 상대적으로 과거지향적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정보도 물어봅니다. 경영자가 올해 소득이 얼마, 올해 이익이 얼마로 예상돼? 회계팀 담당자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내년 소득이 얼마인지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정보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고 시기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건 법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보고야. 경영자가 시킬 때마다 해야 돼요. 경영자가 갈굴 때마다. 그리고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관리회계 시스템은 기업마다 다릅니다. A라는 사람은 A 기업은 A 방법 쓰고요. B 기업은 B 방법을 쓰는 거야. 경제통계학적 지식을 가지고 기업마다 각각 만드는 겁니다. 시험이 안 나와요. 됐지?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 제가 1교시 때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들은 일단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제 강의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이렇게 필기해줍니다. 그럼 대충 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 계산형 문제랑 말 문제에 나오는 거 밑줄 쳐준 거예요. 중요한 문장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칠판을 지우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싶게요. 그래서 회계는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회계에 외부 정보 이용자랑 내부 정보 이용자로 뭘 한다? 회계를 분류한다.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재무회계, 그리고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그 특징 나 복습 안 해줄게요. 시험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들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 단원에서 제가 1교시에 가르친 것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딱 요거 한 문장이야. 뭐냐면 이거는 이제 2장에서 필요해.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재무회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투자자는 누구라고 불렀어?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을 투자한 사람. 그러면 왜
이 회계 정보를 이용할 거예요. 주식을 매수할지 매도할지 보유할지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이거 들려요? 대여자는 무슨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대여 의사결정. 그 밖에 채권자는 신용을 제공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은 결국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뭘 받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볼 거다. 원리금을 상환받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거는 2장에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요 문장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회계의 역할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할게요.